일종의 판단력 장애라고 해야 하나 뭔가 결정하는 데 있어 몹시 어려움을 겪는 아이였어요. 하다못해 설날 세배를 하려고 해도 혼자 머릿속으로 절을 올리는 시뮬레이션을 이렇게도 했다가 저렇게도 했다가 하면서 멀뚱히 서 있기 일쑤였죠. 사촌들 등살에 머리채 잡히듯 주저앉아 세배를 하고 나면 그게 그렇게 서러워서 눈물이 펑펑 쏟아졌던 기억이 납니다. 나름 생각을 하고 싶었던 건데 다들 제 속도를 못 따라주고 인정하지 않는 게 속상해서 말이죠. 친구들과 꼭꼭 숨어라 머리카락 보일라 이런 놀이를 할 때도 저는 딱 제 성격대로 놀았습니다. 항상 술래 옆에서 혼자 안절부절 못하고 서 있다가 마지막에 정말 딱 잡히기 직전에야 근처 아무데나 가서 몸을 숨기고 제일 먼저 술래한테 걸리는 그런 아이였어요. 당연히 제일 술래를 많이 하는 아이였고 가장 먼저 허망하게 잡히는 사람이었습니다. 나중에는 다들 저랑 하면 재미없다고 저와 술래잡기를 하지 않는 지경까지 갔어요. 그런 저를 보며 할머니께선 항상 저한테 하셨던 말씀이 있습니다. 예미진아, 무조건 아니다 싶으면 얼른 뒤도는 게 상책이고 도망은 먼저 가는 놈이 제일 빨리 가는 법이다. 일단 아니다 싶어서 뛰어야 할 때는 민기적거리지 말어. 그런데 할머니, 난 그게 잘 안 돼요. 바본가 봐요. 바보가 아니라 생각이 크고 무거워서 그래. 그런데 생각은 머리에서 나오잖아. 너무 크고 무거운 채로 두면 어깨가 축 늘어져서 힘들어. 그러니까 가끔은 그 생각들을 놓고 막 뛰어. 그냥 막. 그때는 사실 할머니 말씀이 어떤 의미인지 잘 몰랐습니다. 그저 술래잡기 할 때마다 제일 먼저 잡히고 술래를 하더라도 아무도 못 잡아서 혼자 마지막까지 땀 뻘뻘 흘리는 손녀가 안타까워 게임하는 법을 알려주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살다 보니 그건 제 성격을 걱정한 할머니의 진심 어린 충고였더라고요. 어린 시절 이후에도 저는 항상 그런 성격으로 살았습니다. 뭔가 결정할 때 가장 마지막까지 민기적거리다가 장고 끝에 악수 둔다고 하죠. 늘 이상한 선택을 해서 실패를 하곤 했어요. 그렇게 몇 번 인생에서 중요한 결정을 망친 후에 저희 부모님은 저한테 항상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차라리 그런 성격을 한번 좋은 쪽으로 발전을 시켜보자는 거죠. 즉 무슨 결정이든 가장 마지막까지 미뤄서 완벽하게 확신이 서기 전에는 아예 결정을 내리지 말라는 거였어요. 어차피 빠르게 움직이는 건 태생적으로 불가능하니 그걸 고쳐보겠다고 애쓰지 말고 오히려 더 부각해서 아주 느리게 확인하고 또 확인하면서 사는 걸 목표로 하라고요. 처음에는 대체 이게 무슨 소린가, 결국 나는 성격 때문에 다 망해먹으려나 보다 했는데 살아보니까 또 나름대로 장점도 있었습니다. 엄마 아빠 말씀대로 느리게 판단하고 천천히 결정하니까 조금 더디고 손해보는 건 있어도 큰 실패를 하는 건 막을 수가 있더라고요. 물론 남들이 발빠르게 투자 결정을 해서 돈을 벌 때 저는 그런 건 전혀 혜택도 못 받았고 어디 선착순으로 뭐 하는 거 먼저 아는 사람이 이기는 거 그런 거는 한 번도 성공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도 장기적인 시선으로 봤을 때 크게 실패한 거 없이 나름 잘 살았으니 성격이 만든 팔자가 순탄한 편이었던 거죠. 그리고 연애할 때도 이런 제 성격은 상대는 답답하지만 저는 그래도 나름 안정적이고 편한 관계를 만들어주곤 했습니다. 저한테는 5년간 연애한 남자가 있어요. 이미 양쪽 집에서도 며느리 사위 취급을 받아서 어디 같이 나가면 남편 아내인 양 다니는 오래된 사이입니다. 사실 연애 2년차 때 딱 한 번 돌아가신 할머니가 했던 말을 떠올린 적이 있었어요. 도망은 먼저 가는 놈이 멀리 간다는 그 말이요. 내가 이 남자한테서 지금이라도 도망을 가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할 때였거든요. 그 첫 계기는 말끝마다 은근히 저를 깔아뭉개는 남편의 말버릇이었습니다.
사실 그닥 잘난 놈도 아니었거든요. 저보다 학벌이 좋은 것도 아니고 돈을 잘 버는 것도 아니고 집안이 잘 사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딱 하나 평균보다 키가 크고 얼굴이 좀 반반해요. 그렇다고 해서 연예인급으로 잘생긴 건 아닌데 어디 가서 못생겼다는 소리 들은 적 없을 서글서글하고 훈훈한 외모입니다. 그에 반해서 저는 진짜 평범하고 약간 작고 통통한 사람이거든요. 예쁘다는 말보다는 귀엽다, 사람 좋아 보인다라는 소리를 더 많이 듣는 편입니다. 아마 저한테 말은 안 했지만 자기랑 저랑 미녀와 야수가 아니라 미남과 야수 이런 커플이라고 생각했던 모양이에요. 저는 성격이 남들 평가에 따라 그닥 속상하거나 자존심 상해하는 타입이 아니라서 그런 식으로 자존감을 올리고 싶으면 그래라 라고 무시하는 편에 속하거든요. 그런데 언젠가부터 제가 거기에 대해서 호응을 하거나 고마워하거나 받들어 보시는 게 안 보이니까 은근히 애둘러서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기는 남자친구가 잘생겨서 너무 좋겠다. 그치? 같이 다니면 막 어깨가 으쓱하지 않아? 그래? 그래야 돼? 별로 그런 느낌 받은 적 없는데. 뭐 못생긴 것보다는 잘생긴 게 좋기는 하지만 그게 뭐 어깨가 으쓱할 일인가? 그리고 원래 미적인 기준은 사람마다 다 달라. 절대적인 건 없다고. 아니, 왜 그래도 내 애인이 잘생겼으면 뭔가 좀 어깨 으쓱하고 그런 게 있을 수 있잖아. 한 번도 그런 적 없어? 응, 나는 그런 거 별로 없어. 그냥 나만 좋으면 되는 거고 남들 시선 별로 의식하는 편이 아니라서. 그리고 내가 그런 거 의식했으면 이런 가방 들고 다니겠어? 명품 가방 같은 거 사서 들고 다니지. 제가 좀 눈치 없게 말하긴 했어도 그게 제 진심입니다. 솔직히 말하면 저 명품 가방 2달에 하나 정도는 살 능력 돼요. 그리고 남편은 모르지만 저희 친정 꽤 잘 살고요. 그런데 솔직히 무겁기만 하고 모시고 다녀야 되는 명품 가방 저 좀 불편하거든요. 그래서 회사 다닐 때도 뭔가 많이 들어가야 되면 에코백 갖고 다니고 가끔 가방이 마땅치 않으면 편의점 비닐봉지에 이것저것 쑤셔 넣고 달랑달랑 들고 다니기도 합니다. 한마디로 저는 가방이 과시 대상이 아니라 그냥 물건을 넣는 용도,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라는 얘기인 거죠. 그런데 제가 그렇게 반응했더니 이 남자 약간 자존심이 상했던 모양이더라고요. 그 다음부터 뭔가 뱅뱅 비꼬고 애둘러서 저한테 귀한 게 옆에 있어도 모른다는 둥, 고마운 걸 모른다는 둥 이상한 소리를 해대는 거예요. 아우, 듣다 보니 짜증나서 연애 2년차 때 됐을 때 제가 그냥 그런 얘기 할 거면 헤어지자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남자가 저한테 뭐라 그러는 줄 아세요? 어떻게 감히 자기한테 먼저 헤어지자는 얘기를 하냐고 하더라고요. 그 말을 듣고 좀 어이가 없었죠. 첫 번째는 어떻게 감이라는 표현을 썼다는 게 어이가 없었고, 두 번째로는 제가 먼저 헤어지자는 얘기를 했다고 화를 내는 게 기가 막혔습니다. 아니, 먼저 헤어지자는 말을 대체 왜 못합니까? 남녀 사이에 만나다가 마음에 안 들면 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제가 먼저 헤어지자고 했다는 것 자체가 너무 어이없고 황당하다는 듯 얘기하는데 그게 더 기가 막히더라고요. 이후에 더 싸움이 번지지 않고 서로 살짝 토라져 있다가 자연스레 화해하는 바람에 첫 번째 위기는 어영부영 넘어갔습니다. 다시는 저한테 그런 식으로 외모에 대해서 애둘러 얘기하거나 직접적으로 비교하면서 잘난 척하는 얘기를 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하고 끝났죠. 그런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도망갔어야 했습니다. 그래야 이 꼴 저 꼴 안 보고 제가 맘 편하게 살 수 있는 거였는데 말이죠. 몇 년 후 슬슬 결혼 얘기가 나올 때쯤 남편의 어이없는 언행은 점점 더 점입가경으로 흘러갔습니다. 그리고 그때 이런 생각을 했어요. 아, 결혼을 하더라도 혼인신고는 최대한 미뤄야겠다. 그리고 이 사람이 정말로 어떤 사람인지 연애 인격이 아닌 진짜 결혼 인격을 파악하기 전에는 우리 집 상황을 자세하게 말하지 말아야겠다.
제가 결심한 건 이 두 가지였습니다. 제가 살면서 보니까 주변에 이런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연애할 때 인격이 따로 있고 결혼할 때 인격이 따로 있는 거죠. 이 결혼 인격이 참 골 때리는 거라는 걸 주변 사람들을 보면서 익히 깨달은 바가 있었습니다. 너무 멀쩡한 사람도 결혼 앞두고 진짜 이상해지는 경우가 정말 많았거든요. 아, 저랑 제일 친한 선배 언니 하나는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서로 첫눈에 반해 오랜 시간 연애를 했던 캠퍼스 커플이었는데 학교 다닐 때 세상 천지 그렇게 공정하고 서민적인 선배 없다 싶었던 남편감이 결혼을 하자마자 수전노 수크루지에 자린고비까지 합친 이상한 캐릭터가 되더라는 거예요. 알고 보니 집에 빚이 어마어마해서 평생 그 빚만 갚다가 쪽날 그런 시댁이었던 거죠. 그런데 이 언니가 야무지고 똑똑하고 직장도 괜찮은 곳을 잡아서 다니고 있었거든요. 이 여자라면 평생 빨대 꽂을 수 있겠다라는 판단이 드니 연애할 때 그렇게 공정하고 독립적으로 보였던 사람이 결혼하자마자 돌변해서 기생충처럼 변했다는 겁니다. 결국 그 언니는 결혼하고 3개월 만에 이혼하면서 온갖 수모를 다 겪었어요. 고작 3개월 살았는데도 재산 분할을 해라 어쩌라 시달리고 순진한 자기 아들 갖고 놀다 인생 망친 년이라고 오만 욕 다 먹었대요. 나중에는 신혼집으로 그 언니 명의로 산 집 자기에게 넘겨줘야 이혼해준다며 그 남자 선배가 대문간에 들어눕기까지 했다고 하더라고요. 결국 그 언니는 이혼하면서 살이 10kg가 넘게 빠졌었거든요. 저는 그런 꼴을 겪을 수는 없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혼인신고는 최대한 뒤로 미룰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고요. 그리고 저희 집에 인사도 최대한 늦게 시키려고 했어요. 아, 저희 친정 부모님이 저 결혼까지 시키면 이제 더 이상 도시에 살고 싶지 않으시다고 시골에 5,000평 정도 땅을 사서 농사도 짓고 전원주택도 지을 계획을 세우셨거든요. 그런데 시골에 땅을 사서 집을 짓다 보니 여러 가지 자금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이주에 대한 법, 부동산법 등등 해결해야 할 것이 많더라고요. 결국 부모님은 심각하게 고민을 거듭하시다가 원래 사시던 집을 팔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작은 집으로 임시 이사를 했죠. 어차피 제가 1년 안에 결혼할 거니까 그 작은 집에서 그냥 새 식구가 1년 정도 복닥복닥 사는 걸 선택을 한 거죠. 제 남편이 저희 집에 인사를 온 게 딱 그 시기였는데 집에 들어오자마자 얼굴빛이 싹 변하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사실 그때 한 번 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이라도 도망가는 게 맞는 건가? 지금이라도 그만둬야 되는 건가? 와, 저 얼굴빛 보소. 저 가벼운 인간 숨길 생각도 안 하네. 그런 어이없는 생각이 들 정도로 남편의 얼굴은 딱딱하게 굳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아빠야 슬슬 이사갈 준비를 하고 계셨으니 살림도 이것저것 안 내다 버려서 별로 남아있지 않은 상황이었고 저야 뭐 결혼하면 어차피 제 살림 따로 뺄 거니까 여기저기 박스로 쌓아서 늘어놓은 상황이었거든요. 언뜻 보면 엄청 가난하게 사는 집이 제대로 된 가구 하나 없이 늘어놓고 사는 딱 그런 꼬라지이기는 했습니다. 게다가 제가 가타부타 설명이 없었으니까 남편이 봤을 때는 새 식구가 손바닥만한 집에서 박스 쌓아놓고 산다고 오해한 거죠. 뭐 딱히 해명과 설명을 하지 않은 제 잘못이라고 한다면 할 말이 없지만 그래도 저는 솔직히 그때 좀 실망을 많이 했어요. 엉거주춤하게 진짜 못 옳고 논 사람처럼 소파 끝에 앉아서 과일도 깨작깨작하고 밥도 깨작깨작 먹는 게 진짜 꼴보기 싫더라고요. 그때라도 엎었어야 했는데 제가 어리석었습니다. 양쪽 집에 다 인사드리고 결혼 얘기 나오고 친구랑 주변 사람들도 다 제가 그 사람이랑 결혼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고작 표정 이상했다는 이유로 결혼을 깼다는 얘기는 차마 못하겠는 거예요. 그냥 좀 실망할 수도 있겠지라며 제 스스로를 이해시키고 결혼을 밀고 나간 게 제 잘못이었습니다. 이후에 제가 시댁으로 인사 갔을 때 어이없음은 절정에 달했어요.
저희 부모님이 임시로 살고 있는 그 집이나 이 집이나 제가 볼 땐 거기서 거기였거든요. 똑같이 거실 하나 방 하나 있는 작은 집인데 뭘 그렇게까지 인상을 구기고 있었나 좀 어이가 없었지만 저는 남편과는 다른 사람이니까 씩씩하게 밥도 먹고 싹싹하게 설거지도 도와드리고 왔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저한테 사사건건 그래도 자기가 좀 우월하다는 걸 어떻게든 드러내고 나타내고 그러고 싶어 했던 남편은 이제 아예 대놓고 너나 나나 처지 비슷한데 서로 바랄 거 없이 밑장 다 까자는 식으로 나오더라고요. 그러면서 어느 날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야, 뭐 요즘에는 여자랑 남자랑 집도 반반씩 한다는데 너희나 우리나 뭐 그럴 사정은 아닌 것 같고 내가 17평짜리 아파트 하나 해올 테니까 거기서 그냥 우리 부모님이랑 같이 살자. 뭐라고? 17평에서 시부모님이랑 같이 살자고? 요즘에 17평이면 방 2개에 거실 하나야. 그런데 거기서 어떻게 시부모님을 모시고 살아? 아이, 왜 못 살아? 너 그 방 하나 거실 하나 있는 그 조그만 집에서 엄마 아빠랑도 같이 방 쓰고 살잖아. 그런데 방 따로 있는데 뭐가 문제야? 야, 그러고 가보니까 너희 집은 10평 조금 넘더만 17평이면 실제보다 훨씬 넓어. 얘가 고마운 걸 모르고. 기가 막히더라고요. 진짜로 어이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그때는 청첩장까지 다 찍어두었을 때였고 뭔가 뒤집어 엎기에는 혼자 또 망설여지는 게 많았어요. 제 성격이 팔자를 만든 거죠 뭐. 아마도 남편 생각에는 제가 자기네 집보다 썩 잘 살지 않는다고 아예 결정을 내린 듯 했습니다. 그 이후에 저를 대하는 태도가 그걸 확연하게 드러내 주었어요. 저희 부모님이 예단 예물 다 생략했어도 사위 양복 한 벌은 해주고 싶다고 하셔서 백화점에서 다 같이 만나기로 한 날이었습니다. 제가 아무 말도 안 했는데 처음 만난 순간부터 뚱한 남편이 글쎄 이러는 거예요. 요즘에는 신상들 아울렛에 잘 안 나온다던데. 그게 무슨 말이야? 백화점에 와서 왜 아울렛 얘기를 해? 여기서 보고 아울렛 가서 사려는 거 아니야? 뭐? 아니, 너는 우리 엄마 아빠를 대체 뭘로 보고 그래? 당연히 백화점에서 사주려고 하니 여기서 보자고 했지. 여기서 물건만 보고 다른 데서 사겠어? 아니, 나는 백화점이 워낙 비싸니까. 그래도 사위 양복 한 벌 제대로 해주신다고 여기로 오라고 하신 거니까 맘에 드는 거 고르고 저녁이나 사. 그러지 뭐. 아이, 두 분 다 삼겹살 좋아하시지? 순간 기가 탁 막혔습니다. 저희 엄마 양복 예산 200만 원 잡고 나오시는 거 제가 알거든요. 그 예산을 모르더라도 장인 장모 될 사람들이 자기 거 뭐 사주러 나오면 12첩 반상 한정식 집은 아니더라도 소고기 정도는 먹자고 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그 자리에서 핸드폰 꺼내서 저렴한 삼겹살집 찾는데 정말 오만정이 다 떨어졌습니다. 바로 엄마에게 전화해서 오늘 갑자기 둘 다 일이 생겨 옷 보는 거 어려울 것 같다고 말해버렸죠. 뭐야, 왜 그래? 너 진짜 해도 해도 너무한다. 그래도 장인 장모가 백화점에서 옷 사주겠다고 마음먹고 나오는데 네가 우리 엄마랑 아빠를 얼마나 무시하면 저녁 식사로 고작 삼겹살 몇 조각 구워 먹는 걸로 퉁치려고 해? 퉁치다니. 요즘 삼겹살이 얼마나 비싼 줄 알아? 그리고 평소 드시던 거 밖에서 드시면 좋잖아. 미쳤네 진짜. 우리 엄마 아빠가 평소에 소를 구워 드시는지 양을 구워 드시는지 네가 알아? 왜? 10평짜리 집에 살면 그냥 고기는 삼겹살이야? 그것도 감지덕지 먹어야 하는 거야? 너 그렇게 생각해? 지금 우리 엄마가 200짜리 양복해 주려고 나오면서 저녁에 사위한테 삼겹살 얻어먹고 들어가야겠니? 200? 아이, 그럼 진작에 말을 하지. 아이, 그럼 내가 스테이크 집이라도. 진짜 개 속물이다 너. 200 얘기 들으니까 이제야 스테이크 계산이 나와? 됐어. 나 집에 갈래. 당황한 남편은 손이 발이 되게 빌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계산한 게 아니라며 그냥 정말 근처에 싸고 맛있는 삼겹살 집이 있어서
아무 생각 없이 말한 거라고 빌고 또 빌더라고요. 그러다가 결국 나중에는 눈물까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미안해. 그런데 나도 이게 어느 정도는 습관인 것 같기도 해. 자기도 알잖아. 나 자존감은 낮은데 자존심은 높은 거. 나도 모르게 상대 깎아내리면서 내가 잘난 거 확인하고 싶은 마음. 다른 사람한테는 꾹꾹 참으면서 이상하게 당신한테만 자꾸 보여주네. 너무 편하고 다 이해해 줄 것 같고 그래서 그런가 봐. 미안해. 어? 사랑해. 나 한 번만 봐주라. 저도 용기가 없었죠. 강하게 얘기한 김에 확 다 뒤집어 엎어버렸어야 되는 건데 당시 저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구차하게 이것저것 말하는 것도 애매하고 그렇다고 또 내가 너네 집보다 잘 산다고 잘난 척 할 것도 아니고 이렇게까지 말하는데 계속 화내고 있기도 애매하다고 말이죠. 이렇게까지 말하는데 굳이 그거 가지고 왈가왈부하면서 일 시끄럽게 만들지 말자며 마음을 다스렸습니다. 그렇게 혼자 삭히고 다스리며 결혼식을 코앞에 둔 참이었는데 그런 제 마음을 와장창 무너뜨리는 게 그 17평 아파트 발언이었던 겁니다. 그것만큼은 제가 어떻게 참을 수가 없더라고요. 너무 속상해서 엄마에게 그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엄마 아빠가 황당해 하시면서 그제서야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사실 처음에 남편이 저희 집 인사 왔을 때 엄마가 좀 이상한 걸 느끼셨대요. 보통 여자친구 집에 오고 결혼할 사람 집에 오면 예의상이라도 그렇게 이것저것 막 뒤집어 보진 않잖아요. 그런데 화장실 가겠다고 한 사람이 뭔가 안에서 부시럭부시럭 소리가 나길래 뭐 하나 싶어서 문 밖에서 가만히 듣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남편이 화장실에 있는 수건장 있잖아요. 그거를 하나하나 열고 닫으면서 혼자 이렇게 중얼거리고 있더래요. 아유, 수건이라고 참. 별 꼬라지 같지도 않은 것들만 가득하네. 사는 수준이 보인다 보여. 그 얘기를 듣고 순간 엄마가 자기 귀가 잘못됐나 혹시 잘못 들었나 싶으셨다고 했습니다. 아니 대체 누가 자기 장인 장모 될 사람 집에 와서 수건장 열어보고 그런 소리를 해요. 그런데 제가 앞에서도 얘기했듯이 그때 당시에 저희 집이 한창 이사를 준비하고 있어서 오히려 괜찮은 살림, 좋은 살림은 다 시골집에 갖다 놓고 이사 가면서 버려도 되는 짐들만 그 집에 두고 살고 있었거든요. 당연히 수건도 버리고 갈 것들, 이사하는 날 걸레를 쓰고 버릴 것들, 그런 것들을 넣어놨으니 구질구질하죠.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그걸 보고 다음에 수건이라도 좀 사드려야겠다는 생각을 하지 이렇게 구질구질하게 살고 있는 꼬라지라는 얘기나 단어는 입 밖으로 내놓지 않잖아요. 남편이 화장실에서 그렇게 중얼거리는 소리를 듣고 황당해진 엄마가 그 다음부터 계속 남편을 지켜봤다고 했습니다. 아니 그런데 세상에 얼마나 뭘 감시하는 눈으로 여기저기를 훔쳐보는지 그릇 하나 포크 하나 아주 고운 눈으로 보는 법이 없더라는 거예요. 사실 내가 진짜 어이가 없고 황당해서 아니 우리 시어머니도 안 시킨 시집살이를 사위놈이 시키나 하는 생각이 다 들었다니까. 그런데 뭐 네가 워낙 좋다고 하니까 내가 뭐라고 말을 하겠니. 그냥 아이고 저거 남편 덕 보고 살긴 글렀구나 하고 마는 거지. 아니 엄마는 왜 그런 얘기를 지금에서야 해. 그런 얘기는 듣자마자 바로 그게 무슨 소리냐고 하면서 따끔하게 혼을 냈어야지. 아유 무슨 혼을 내. 내가 제대로 들었는지도 모르겠고 정말로 그런 소리를 한 건지 안 한 건지 그리고 자기가 안 했다고 그런 말 한 적 없다고 딱 잡았다면 나만 이상한 사람 되는 거잖아. 아유 몰라. 그때는 내가 잘못 들었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네 얘기 듣고 나니까 내가 들은 소리가 맞나 싶다. 너 안 그래도 이것저것 고민하고 판단하는데 시간 오래 걸리는 앤데 차라리 잘 됐어. 혼인신고 최대한 늦게 해. 안 그래도 그러려고. 그리고 그쪽에서 17평짜리 집 해가지고 와서 너랑 같이 살겠다고 하면 그 아파트에 50평짜리 있지? 그거 사가지고 우리랑 같이 살자 그래.
안 그래도 우리 대부분 시골에서 살고 서울은 진짜 가끔 올라올 건데 따로 살림 두고 살기도 그렇고 그냥 너희랑 같이 살고 따로 집 안 하고 그게 편할 수도 있겠다. 그러니까 그냥 그렇게 얘기해버려. 엄마 얘기를 듣고 나니 차라리 그게 더 낫겠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엄마야 딸이 이상한 취급받는 게 화가 나서 그냥 하신 말일 수도 있지만 또 듣다 보니 어차피 시골에서 대부분 시간 보내실 거고 길어야 일주일에 이틀, 한 달에 열흘 채 안 되게 부모님이 올라오시면 같이 사는 게 낫겠다는 판단도 들었어요. 좁은 집에서 눈치 보고 사느니 조금 더 넓은 집에서 엄마 아빠랑 사는 걸 택하는 게 훨씬 나은 선택지더라고요. 그래서 바로 남편에게 그 얘기를 했습니다. 엄마 아빠가 거기 50평대 아파트 해주시겠대. 대신 엄마 아빠랑 같이 살자고 하시던데? 그러자 남편이 눈을 꿈뻑꿈뻑하며 무슨 소리냐는 듯이 저를 쳐다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못 알아들었어? 엄마 아빠가 거기 50평대 아파트 사실 테니까 17평 아파트에서 시부모님 모시고 살지 말고 큰 집 50평 아파트에서 엄마 아빠랑 같이 살자고 하셨다고. 똑같은 얘기야. 다만 어느 부모님과 사느냐 그리고 몇 평대 아파트에 사느냐 그것만 다를 뿐이라고. 장인 장모님이 무슨 능력으로 거기서 50평짜리를 사? 아이, 그거 다 대출로 하고 우리한테 그 대출금 갚으라고 하는 거 아니야? 무슨 소리야. 우리 엄마 아빠 그 정도 능력은 되거든? 무슨 그 정도 능력이 돼? 그 정도 능력이 안 되는 걸 내가 알고 있는데. 어우 진짜. 우리 엄마 아빠 당신이 인사 왔던 그 집 엄마 아빠 집 아니거든? 엄마 아빠 집 따로 있고 시골에 지금 5,000평 땅 사서 거기에 집 짓고 계시는 바람에 잠깐 머무는 집 임시로 살던 집이라고. 그제서야 남편 얼굴이 하얗게 질리면서 저한테 온갖 질문을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는 자기가 속았다며 뭐가 그렇게 억울한지 씩씩거리고 화를 내기 시작하더라고요. 저한테 자기와 부모를 시험에 빠지게 했다는 둥, 이런 식으로 뒤통수를 친다는 둥, 아주 쓸데없는 소리 우르르 쏟아내면서 제 속을 뒤집고 또 뒤집었습니다. 저희의 싸움은 결혼하는 그날까지도 해결이 되지 않았어요. 나중에 제 친구들이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결혼식을 그렇게 차분한 얼굴로 치르는 신부는 처음 봤다고요. 남의 속도 모르고 혼자 속 끓이면서 식장에 들어간 건데 그거를 또 그런 식으로 받아들이더라고요. 결혼 후에 저희가 들어간 집은 남편이 그렇게 잘난 척했던 17평짜리 아파트도 아니고 저희 엄마 아빠와 함께 살림 차릴 50평대 아파트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결혼 전에 제가 살던 회사 근처 오피스텔이었어요. 결혼하는 그날까지도 집 문제가 도저히 해결이 되지 않아서 어쩔 수 없이 일단 신혼살림을 오피스텔에 차리게 된 거죠. 자초지종을 알고 시부모님도 펄펄 뛰시더라고요. 대체 왜 그게 펄펄 뛸 일이 되는 건지 도저히 이해를 할 수 없지만 자기네들을 무슨 속물로 알고 시험했다면서 그게 너무 괘씸하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무슨 미처 받지 못한 예단이며 혼수 얘기를 하는데 저는 사실 좀 어이가 없었어요. 그리고 더 어이가 없는 건 그 이후에 벌어진 남편의 행동이었습니다. 남편이 글쎄 저희 엄마 아빠한테 술을 먹고 찾아가 주정을 한 거예요. 자기 너무 서운하다고 자기를 사위 취급 안 했으니까 재산도 속이고 집도 큰 거 주겠다는 핑계로 대릴 사위로 들이려는 거 아니냐고 한 거죠. 그러면서 있는 대로 술주정을 하는 바람에 저희 아빠가 화가 나서 아주 남편을 혼쭐을 내셨습니다. 너무 창피하더라고요. 아니 아빠한테까지 그런 식으로 진상을 부릴 줄은 정말 몰랐거든요. 황당하고 짜증나고 정말 실망에 실망이 쌓였습니다. 결국 결혼하고 일주일 만에 저희는 서로한테 화가 나서 아무 말도 안 하고 각방을 쓰는 지경에 이르렀어요. 그 와중에도 엄마 아빠의 시골 이주 준비는 차근차근 시작되었어요. 뭐 남편과 사이가 안 좋은 건 안 좋은 거고 늙은 부모님이 이사를 가시니 이것저것 도와드려야 될 일은 많아서 저도 회사 일 하랴 부모님 도와드리랴
나름 정신이 없었습니다. 사실 시골 일은 제가 잘 모르니까 그거는 제가 거의 상관을 안 했고 서울에 엄마 아빠가 벌려놓으신 일들, 즉 운영하시던 가게 정리하는 거라든가 살고 있는 집 정리하는 거, 그리고 시골 생활에서 써야 되는 다양한 물건들을 준비하는 것까지 소소하게 제가 신경 써야 할 것들이 한두 개가 아니었습니다. 이게 나이 드신 분들이 오히려 시골로 가서 살면서 훨씬 더 준비해야 할 것들이 많더라고요. 젊은 사람들이야 조금 불편하면 나름 체력으로 이기고 젊은 치기로 이기고 그렇게 살지만 나이 드신 분들은 조금만 불편하면 그게 바로 신체적인 무리로 연결돼서 몸이 아프게 되니 이거 참 제가 신경 쓰고 준비해야 할 게 한두 개가 아니었습니다. 남편한테 솔직히 이런저런 신경을 쓸 여유조차 없었어요. 어디서 뭐라건 별로 관심이 없었던 거죠. 그런데 어느 날 엄마가 몹시 당황한 목소리로 저한테 전화를 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얘, 김서방이 좀 이상해. 왜? 나 요즘에 그 인간이랑 말 안 한 지 진짜 오래됐는데 우리 각방 쓰잖아. 아니, 그건 너희 부부 일이니까 네가 알아서 하고 내가 이상하다고 하는 건 아니 나 참 걔가 왜 여기 내려와서 주인인 척을 하니? 뭐? 그건 또 무슨 소리야? 무슨 주인인 척을 해? 나랑 네 아빠 서울집 정리하느라고 정말 오랜만에 여기 시골집에 왔거든. 아니 그랬더니 동네 사람들이 다 그동안 사위가 수시로 와서 이 근처 일들 다 돌보고 집도 정리하고 그러고 갔다는 거야. 그러면서 글쎄 우리한테 뭐라고 하는 줄 아니? 아우 조만간 사위한테 이거 다 물려주신다고 했다면서요? 이러는 거야. 그러면서 사위가 싹싹해서 물려받아도 잘 돌보고 살 것 같기는 하다고. 이런 얘기를 하는 거 있지? 아니 떡줄 사람은 생각도 안 하는데 쥐가 뭐라고 여기를 물려받겠다고 동네 사람들이랑 벌써 다 그렇게 안면 두고 얘기 두고 그랬다니? 얘 너무 황당하고 어이가 없다. 미친놈? 진짜 아휴 미쳤어. 걔가 정말로 정신 나갔네. 어쩐지 한동안 집에 늦게 들어오고 주말이면 기어나가고 아휴 조용하다 했어. 거기서 그딴 짓 하느라 조용했구나. 아니 말이야 바른 말이지. 우리가 물려줘도 널 주지 왜 걔를 주겠니? 너희 막말로 아직 부부 사이 아니잖아. 얘 엄마가 할 종류의 얘기는 아니지만 너 아니다 싶으면 그냥 지금 잘라. 세상에 나도 참 좋은 게 좋은 거다 넘어가려 했는데 정말 어이가 없다 어이가 없어.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너무너무 화가 나서 할 말을 잃었습니다. 이 인간이 시골에 엄마 아빠가 내려가서 사실 집에 가서 마치 자기가 그 땅의 주인이라도 된 듯 굴었다는 것 자체가 정말 소름 돋았습니다. 게다가 동네 사람들한테 뻔뻔하게 그러고 다녔다는 것도 괘씸했어요. 저희 엄마 아빠를 그 사람들이 대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엄마께 다시 전화를 했습니다. 엄마, 내가 일단 거기로 갈게. 우리 만나서 얘기를 좀 하자. 저는 부랴부랴 시골집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저는 거기서 너무나 충격적인 상황을 마주했어요. 저희 부모님이 아직 입주도 하기 전인 그 집에 누군가가 잠을 자고 무언가 살림을 했던 흔적들이 남아있는 겁니다. 당장 남편에게 전화를 해서 따져 물었어요. 너 혹시 여기 왔었어? 여기서 잠잤어? 어디를 말하는 거야? 아이, 다짜고짜 어디를 갔다고 하는 거야? 어디긴 어디야. 네가 주인 행세하고 다닌 우리 엄마 아빠 시골집이지. 너는 왜 말을 해도 내가 무슨 주인 행세를 해? 그리고 내가 거기서 왜 잠을 자? 내가 외박한 적 있어? 그럼 이 잠잔 흔적은 대체 뭐야? 엄마 아빠가 침대 들여놓고 비닐도 안 뜯었다 하시던데 비닐 다 뜯겨 있고 그 위에 이불 하나 놓여 있던데? 그리고 인덕션이랑 가스레인지 썼던 흔적도 있고. 아, 아이, 그거 우리 부모님이 일하시다가 잠깐 주무신 것 같아. 뭐라고? 누가 와서 뭘 했다고?
너무나 황당해서 차마 입이 떨어지지 않아 마치 붕어처럼 입만 뻐끔거렸습니다. 남편이 아주 해맑고 뻔뻔하게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에이, 사돈이 이렇게 땅 있는 집이 있는데 남이면 모를까. 그걸 어떻게 그냥 있냐고. 부모님이 한두 번 같이 내려오셨거든. 거기 마당에 풀 좀 뽑고 일도 하신다고 그래서. 뭐 도와드리면 좋은 거니까 그러시라고 했지. 아이, 그런데 일하시다가 피곤하셨나 봐. 거기서 좀 주무시고 며칠 계셨던 모양인데 감사하지 뭐. 아, 야, 나중에 우리 엄마 아빠 나중에 일당 두둑히 챙겨드려야 된다. 알았지? 저는 거기서 폭발하고 말았습니다. 미친 듯이 펄펄 뛰며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어요. 그리고 엄마는 옆에서 제가 하는 말을 듣고 어이가 없어 한숨만 쉬시더라고요. 제가 기차화통 삶아먹은 듯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니 이웃들도 무슨 일인가 궁금해서 찾아왔다가 엄마가 간단하게 상황 설명을 해주자 다들 놀라면서 고개를 설레설레 저었습니다. 야, 너 진짜 미쳤어? 여기가 어디라고 함부로 막 내려와서 대체 뭘 한다는 거야? 이거 엄연한 주거침입이야. 주인 모르게 생판 남들이 와서 이러는 거 주거침입 범죄라고. 제 남편은 주거침입이라는 단어를 듣자마자 적반하장도 유분수지 자기와 자기 부모님을 범죄자 취급했다고 가만히 있지 않겠다며 명예훼손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말에 제가 또 나사가 돌아서 미친 듯이 퍼부어댔습니다. 그동안 쌓였던 것들을 와르르 쏟아냈죠. 연애할 때부터 은근히 비교하면서 사람 기분 나쁘게 군 것, 속물처럼 희번덕 눈알 굴리면서 비교하고 무시한 것, 우리 집에 인사 왔을 때 수건장 뒤지면서 중얼거린 것, 양복 사준다고 했을 때 금액 듣기 전에 삼겹살로 때우려고 했던 것, 그동안 최선을 다해 부모님께 숨겨왔던 얘기까지 낱낱이 털어놓으며 퍼부어댔어요. 제 말을 듣고 그간 있었던 자잘한 일들을 모두 듣게 된 부모님은 속에서 천불이 솟는지 갑자기 얼음물을 가져다가 한 사발씩 벌컥벌컥 들이키시더라고요. 그런데 제 말을 다 듣고 난 남편이 뭐라 그랬는 줄 아세요? 그런 거 다 용서했으니 나랑 결혼한 거 아니야? 지난 일 되새김질하는 거 치사하고 어름스럽지 못한 행동이야. 지금 네가 한 행동 정중하게 사과해. 그럼 용서해줄게. 이래서 바닥까지 뻔뻔한 사람은 오랫동안 인연을 맺으면 안 되고 도망갈 수 있을 때 빨리 도망갔어야 했던 거구나라는 생각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찌르르 흘러내리고 또 흘러내렸습니다. 제가 빨리 판단을 못해서 엄마 아빠까지 험한 꼴 보시는 것 같아 정말 민망하고 볼낯이 없더라고요. 제가 얼마나 동네방네 확성기 틀어놓은 듯 왈왈거리며 떠들었는지 의도치 않았지만 근처 사는 사람들이 그간의 비하인드를 다 알게 되었습니다. 다들 조금 의아하게 생각은 했지만 그냥 넘어갔던 일들이 있었는지 슬금슬금 저희 집으로 와서 이야기 보따리를 풀어놓더라고요. 동네 사람들이 돌아가면서 들려준 얘기는 더 가관이었어요. 시부모가 얼마나 풀빵굴이 드나들 듯 저희 엄마 아빠 시골집에 드나드셨는지 다들 그분들이 집주인이고 저희 엄마 아빠가 집을 팔았다고 생각하실 정도였다네요. 그리고 공공연하게 동네 사람들한테 어차피 이 집 다 우리 아들 거고 우리 아들이 나중에 다 가질 거라고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들 저 집 딸이 결혼한다고 하더니 결혼한 딸한테 물려주려나 보다 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죠. 한마디로 떡줄 사람은 생각도 않는데 김칫국부터 마신 거였어요. 그날 집에서 마주한 남편과 저는 정말 대판 싸우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남편한테 뻔뻔한 것도 유분수라며 그냥 헤어지자고 얘기를 했고 남편은 절대 헤어질 수 없다고 자기는 잘못한 게 없어서 헤어짐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어차피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우리한테 재산 주는 거 맞는 거고 자기가 틀린 짓 한 거 하나 없는데 왜 자기가 나쁜 놈이 돼야 되냐고 저한테 오히려 대묻더라고요. 그때 제가 깨달은 게 하나 있었습니다. 뭔가 말을 하고 설득이 돼서 통할 대상이면 아예 이런 상황을 만들지도 않았을 거라는 생각이었어요. 정말 처음부터 아주 크게 잘못 생각했구나라는 깨달음이 엄습해왔습니다.
그때부터 마음이 차가워지더라고요. 뭔가 상대한테 서운하거나 속상한 감정은 그 사람한테 일말의 미련이 남아있거나 기대가 남아있을 때 가능한 감정이잖아요. 그런데 남편에 대한 일말의 기대도 그 어떤 감정도 남아있지 않고 안개처럼 사라진 느낌이었습니다. 그저 아무 생각 없이 차분해지기만 하더라고요. 남편이 계속 뭔가 이상한 얘기를 해대면서 팔팔 뛰었지만 제가 하는 얘기는 단 하나였습니다. 헤어지자는 거였죠. 무슨 얘기를 하더라도 헤어지자는 말만 하니까 남편이 마지막엔 저한테 이러더라고요. 그래, 네 말대로 해 그러면. 대신 헤어질 거면 일단 혼인신고부터 먼저 하고 헤어져. 뭐라고? 헤어지는 마당에 내가 혼인신고를 왜 해? 해, 혼인신고. 혼인신고하고 재산 분할하고. 나 그래야 헤어지지. 이대로는 못 헤어져. 그게 무슨 개소리야. 욕심을 낼 거면 공부라도 좀 해. 우리가 재산 분할할 게 어딨어? 혼인신고가 장난이야? 하긴 넌 결혼부터가 진지한 게 없었지. 그치? 재산 분할할 게 왜 없어? 장인 장모님이 50평대 아파트 해준 것도 나 아직 못 받았고, 시골에 있는 땅도 나 거기 지분 있어. 네가 무슨 지분이 있어? 네가 거기서 뭘 보탰다고? 당연히 지분 있지. 내가 가서 거기를 가꾼 게 얼마고 꾸민 게 얼마고, 어? 거기에 신경 쓴 게 얼만데. 그리고 우리 엄마 아빠도 다 아들 집이라고 생각하니까 무상으로 인력 투자해가지고 노동해 주신 거지. 만약에 생판 남이 될 사람 집이었으면 당연히 일당 받아야지. 나 일단 계산 다 해서 주고 내가 거기에 심정적으로 투자했던 비용들 다 보상해줘. 그리고 너랑 나랑 아직 혼인신고 안 했어도 사실혼 관계야. 알아? 우리 부부라고 사실혼 부부. 나 그거 다 법적으로 보상받을 거야. 기가 막히더라고요. 제가 이 정도 바닥인 인간과 지금까지 살썩고 살고 결혼을 꿈꾸며 살았구나. 이런 인간과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할 거라고 착각했구나라는 생각에 스스로 너무 어이가 없고 기가 막혔습니다. 그래서 허탈한 마음에 그냥 피식 웃으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 그러면 하고 싶은 거 다 해봐. 사실혼이고 뭐고 네가 걸고 싶은 거 다 걸어서 한번 소송해봐. 어쨌건 나랑 너는 끝이야. 아, 그런 거 저런 거 다 떠나서 이 오피스텔은 온전히 내 건 거 알지? 너 짐도 다 안 풀었잖아. 당장 이 오피스텔에서 나가줬으면 좋겠어. 만약에 네가 안 나간다면 그때는 내가 주거 침입으로 신고할 거야. 그러자 남편이 조금 당황하면서 제 눈치를 살살 보다가 금방 또 태세 전환을 하더라고요. 재산 분할 같은 얘기를 하면 제가 아마 뭘 그런 소리를 하냐고 한 발짝 물러날 줄 알았나 봐요. 그런데 그런 말에도 아랑곳 않고 제가 할 테면 해보라고 마음대로 하라고 하니까 어라, 이게 아닌데 작전을 변경해야겠는데 라는 생각을 한 거죠. 그제서야 태세 전환을 하고 자기 한 번만 봐달라고 나 없으면 안 된다고 싹싹 빌기 시작하는데 이미 저는 오만정이 다 떨어진 상태였습니다. 더 이상 단 하루도 보고 싶지 않았죠. 내가 두 번, 세 번까지는 속는데 더 이상은 아닌 것 같아. 잘못을 빌어도 일단 여기서 나가서 빌고 반성을 해도 여기서 나간 다음에 해. 나는 내 명의의 내 집에 단 한순간도 당신을 두고 싶은 생각 없어. 아니, 내가 지금 거기를 어디를 가? 여기가 내 집. 여기가 어떻게 네 집이야? 당장 나가. 네 부모한테 가건 길거리로 나앉건 꺼지라고. 너 그렇게 무자비하고 싸늘한 여자였어? 정말 실망. 해. 실망해. 실망해서 얼른 헤어져. 그게 내가 원하는 바니까 그렇게 하라고. 저는 남편이 어떤 말을 해도 굳건하게 헤어지자 나가라는 입장만 고수한 채 버럭버럭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 모습에 놀란 건지 질린 건지 일단 허둥지둥 짐을 꾸려 나가기는 하더라고요. 남아있는 박스도 죄다 복도로 던져버리고 집안 곳곳에 널브러져 있던 사소한 물건들도 슈퍼마켓 다회용 봉투에 쑤셔 넣어 밖에 내놨습니다. 그렇게 냉정하게 오피스텔에서 남편을 쫓아낸 후 아주 잠시 평화가 찾아왔죠. 막힌 게 뚫린 듯 속이 시원했습니다.
하지만 산 넘어 산이라는 말처럼 곧이어 저에게도 또 어이없는 난관이 닥쳐왔어요. 글쎄 저희 엄마 아빠 시골집 앞에 저희 시부모님이 천막을 치고 농성을 벌이신다는 거였죠. 동네 사람 창피해서 엄마가 못 살겠다고 저한테 뭐 이런 인간들이 다 있냐고 화를 버럭 내시더라고요. 농성의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불쌍한 자기 아들 맨몸으로 내쫓은 파렴치한 여자가 이 집 딸이다 그런 거죠. 그런데 저희 엄마 굉장히 강한 캐릭터 가지신 분이거든요. 누군가가 엄마를 건드리지 않으면 남에게 피해주지 않고 얌전하고 착하며 인자한 할머니지만 한번 엄마를 건드리면 결코 그냥 참지 않습니다. 오죽하면 저희 아빠가 저희 엄마 부르는 별명이 우리 말티즈예요. 말티즈라는 하얀 강아지가 절대 참지 않고 자기보다 덩치가 훨씬 큰 개한테도 왈왈거리면서 덤비는 걸로 유명하잖아요. 엄마는 우리 말티즈라는 별명에 아주 잘 맞게 한번 화가 나면 물불 가리지 않는 분이십니다. 그런 엄마를 시어른들이 잘못 건드리신 거였죠. 동네 사람들이 다 있는 곳에서 엄마가 폭발을 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서 얼마나 남편이 뻔뻔스러운 놈이었는지, 그리고 저한테 얼마나 큰 패를 끼쳤는지, 지금까지도 얼마나 어이없는 짓을 하고 있는지 사람들 앞에서 아주 속속들이 다 말씀을 하신 거죠. 처음에는 아니라고 하나하나 반박하던 시어른들은 엄마가 조목조목 따지기 시작하니까 그제서야 슬그머니 텐트를 걷기 시작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저희 엄마 그 텐트 그냥 둘 리가 없었죠. 어디서 이딴 걸 가져와서 쓸데없이 집 앞 미관을 흐트러뜨려? 버럭 한마디 소리를 지르면서 엄마가 텐트를 벅벅 찢어버렸다는 거 있죠. 그 상황을 직접 보지는 못했지만 아빠가 저한테 전화해서 생중계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리고 끌끌 웃으면서 글쎄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야, 너네 엄마가 평소에는 화 잘 안 내잖아. 한 번 화내면 지구가 반동강이 나는데 이번에 네 시댁 사람들 아주 크게 잘못 건드렸다. 다시는 너한테 한마디도 못할 거야. 너희 엄마가 아주 반작살냈어. 동네에서도 지금 다들 네 엄마 말 듣고 뭐 그런 사람들이 다 있냐고 한마디씩 하는 통에 무슨 빚쟁이 야반 도주하듯이 찢어진 텐트 둘러매고 후다닥 도망간다. 그런데 저게 누구야? 아빠, 왜? 또 누가 있는데? 야, 저 얍삽한 놈. 지 부모가 여기서 그 수모를 겪고 있는데 저 멀리서 구경만 하네. 그 인간 거기 있어? 어쩐지. 아무리 뻔뻔해도 어떻게 이 앞에 천막을 칠 생각을 했을까 했는데 뒤에서 저놈이 다 조종한 거였구만. 아이고, 이 치엄마한테 등짝 맞는다. 이 텐트 트렁크에 넣었고, 아이고, 아빠한테도 한 대 맞았다. 이 쭈글쭈글한테 운전석에 오른다. 가스. 아빠, 이렇게 중계하지 말고 차라리 영상통화 걸어서 좀 보여주지 그랬어. 그거 미처 생각을 못했네. 그래도 내가 생생하게 전달했지. 네, 덕분에 더 어이없고 황당하고 진짜 유치함에 몸둘 바를 모르겠네요. 아휴. 아빠가 하나하나 보이는 장면을 설명해 주신 덕에 눈앞에 훤히 그려지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자기 깐에는 본인이 뭐래도 안 되니까 늙은 부모를 끌어들여 뭐라도 얻어낼 심산이었던 거죠. 참 어쩌면 이렇게 머리까지 나쁜 건지 헛웃음만 나왔습니다. 사람들이 뻔뻔할 수는 있죠. 네, 성격상 뻔뻔할 수도 있고 안하무인일 수도 있고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게 사람이니까요. 그리고 내가 아무리 올바르게 생각하고 산다고 해도 이 세상에 입장 다른 누군가에게는 내가 천하의 나쁜 사람일 수도 있는 게 사람 사는 거잖아요. 누군가에게는 영웅이, 누군가에게는 원수일 수 있는 거니까요. 그런데 이렇게까지 생각 없이 함부로 구는 사람이 있을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고 그 사람이 저와 결혼으로 연결된 사람과 그 가족일 거라고는 더더욱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어쨌건 저희 엄마의 일갈에 허연 얼굴로 우르르 도망간 시댁 식구들은 엄마한테 혼날까봐 그랬는지 제 앞에는 안 나타나고
대신 남편, 아니 제 전남편을 통해서만 계속 이상한 연락을 해오더라고요. 부부싸움 칼로 물베기라는데 한 번만 용서하고 같이 살라는 둥, 대릴 사위로 살아도 되니까 헤어진다는 얘기만 하지 말라는 둥, 그런 얘기만 쓸데없이 저한테 전해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이미 차갑게 식은 상태였어요. 절대 다시는 받아줄 마음도 없고 받아주고 싶지도 않습니다. 한 번 깨진 접시 붙여봐야 다시 깨진다는 것 너무나 잘 알고 있거든요. 그나마 진짜 다행인 건 할머니 말씀대로 일찍 도망가서 멀리 도망가는 건 실패했지만 적어도 민기적거리다가 크게 뒤통수 맞는 건 안 할 수 있어서 그거 하나 다행이다 싶어요. 앞으로도 제 성격 답답하다고 고치려는 노력 않고 그냥 지금처럼 돌다리 두들기고 두들기고 또 두들기다가 그 돌다리가 누렇게 변할 때까지 두들기는 그런 사람으로 살려고요. 이게 느려서 답답하기만 하다고 생각했는데 느려서 제 인생을 구했다는 생각이 드니 꼭 나쁘기만 한 성격도 아닌 것 같아서 말이죠. 아, 그리고 제 전남편은 사방팔방 제 지인들한테 억울하다고 호소하고 다니다가 제가 우르르 모든 사연을 써서 퍼뜨린 글 때문에 다른 사람들한테까지도 양심 없고 사기꾼 같은 놈으로 낙인 찍혀서 지금 인간관계도 다 끊긴 것 같아요. 자업자득이죠 뭐. 그러거나 말거나 저는 이제 시골 생활 시작하신 엄마 아빠와 함께 제2의 인생을 다시 한번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아빠는 저한테 버러지 같은 놈 버렸으니 이 집과 땅 정말로 저한테 물려주실 거라며 딱 하나 조건을 거셨어요. 나는 내 딸이 이 땅과 집을 갖는 건 정말 아무런 반대 의견이 없어. 그런데 우리 딸 덕에 다른 집 아들이 이걸 갖는 건 너무 싫다. 나 죽고 나서도 너 남자 함부로 안 만나겠다고 이 덥석 서류상으로 합치는 거 안 하겠다고 약속하면 내가 이거 너 물려주마. 아빠, 걱정하지 말아요. 저 진짜 다 지긋지긋해져서 서류로 뭔가 엮이는 일 절대 없을 거니까. 그런 약속을 다 할 정도로 저희 식구는 제 결혼 해프닝에 아주 크게 되었습니다. 완전히 헤어지고 1년 정도 뒤에 뜬금없이 전 남편, 아니 전 남자친구, 아니 전 동거인에게서 연락이 한 번 온 적이 있습니다. 글쎄 뭐 때문에 연락이 온 줄 아세요? 정말 나쁘끄럽고 창피해서 글쎄 500만 빌려달라고 연락이 온 거 있죠. 어머니 아버지까지 같이 사는 그 집 자가도 아니고 전세였는지 이사를 가야 하는데 돈이 너무 모자르다고 500만 빌려달라고 연락이 왔더라고요. 전화해서 빌어도 시원찮고 찾아와서 무릎 꿇어도 모자랄 판에 문자로 돈 빌려달라는 메시지가 왔길래 500만 원어치 현금 사진을 찾아내서 저도 문자로 보내버렸습니다. 뭐랄까, 눈에는 눈, 이에는 이랄까요? 그걸 받고 뭐라 또 쓸데없는 소리 하는 거 듣기 싫어서 바로 차단해버리는 바람에 어떻게 답장이 왔는지는 몰라요. 미루어 짐작하건대 아무런 설명 없이 떨렁 사진만 보낸 걸 보고 아마 몹시 분해하면서 네가 감히 이러고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혹시 찾아오는 불상사가 생길까봐 오피스텔도 이사를 했어요. 그 사람과 저를 동시에 아는 모든 사람에게 헤어진 이유와 자초지종을 말해서 소문이 쫙 퍼지게 하고 제가 이사 간 곳, 옮긴 회사 절대 말해주지 말라고 신신당부를 했죠. 조만간 전화번호도 바꿀 예정입니다. 너무 오래 쓴 번호라 바꾸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았지만 매번 다른 번호를 빌려 집착적으로 오는 문자와 전화 때문에 노이로제가 걸릴 지경이거든요. 한편으로는 회사 옮기는 것도 이사를 가는 것도 전화번호를 바꾸는 것도 모두 제가 오래 고민하다가 시기를 놓치면서 못했던 것들인데 이참에 다 할 수 있게 되어 조금은 고마운 마음도 있습니다. 이런 걸 보고 개똥도 약에 쓸 때가 있다고 하는 걸까요? 하지만 아무리 효과 좋은 약이 된다고 하더라도 그 똥 같은 인간 다시는 만나고 싶지 않습니다. 지금도 생각하면 소름이 돋거든요. 지금까지 사연 읽어주는 남녀였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며 저희는 다음 사연으로 돌아올게요. 감사합니다.